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꾸려진 참모진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혁신안을 둘러싼 지도부와 혁신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계파 갈등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이 오늘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부산 얘기도 좀 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지도부와의 이 오찬이 지난 10월 중순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직후에 있었던 회동 한 달 반 정도 만에 또 이루어진 회동인데요. 지금 이제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실에 참모진이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동이었다고 보고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만은 부산 지역에서 엑스포와 관련돼서 특히 추진되어 왔었던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북한 개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확인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회동이었고 결과적으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예, 비공개 오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거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거기다가 새로 이제 용산 수석들 정책장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뭐 만나서 이렇게 상견례도 겸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딱 이 기사를 봤을 때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 그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 간에 상당히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혹시나 대통령이 물론 뭐 많은 참모들이 있습니다만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뭐 정치부기자 입장에서는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산 엑스포 문제가 뭐 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뭐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과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부산 유치,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이후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랄지 그다음에 북항하고 신항 개발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중대한 문제 앞으로 부산이랄지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는 이럴 때 야당 지도부와도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면 어차피 이게 모든 게 국회에서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관련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지도부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6개 부처의 개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을 등용한 개각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반기는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곳 검증을 또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청문회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야 항상 송곳 검증하겠다고 하겠죠. 이번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잘 보시게 되면 정치인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성을 많이 본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3분이나 입각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 계층이라든지 인구 구성을 다 감안한 그런 인사였다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개각 과정에서 자꾸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정부 운영을 좀 가로막는 듯한 그런 상황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야당이 절대가 본의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자꾸 안 되는 상황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적어도 정부 운영만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뒷바탕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문회 때문에 이제 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한 7개월 미만 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나 장관급 청문회,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이 강행한 분이 최근에 KBS 사장까지 합쳐서 20명입니다. 아마 역대 이렇게까지 이런 단기간 내에 임명을 강행한 경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명의 장관 후보자는 정말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모두가 합격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일단 도덕성 부분이 있고 이건 언론에서 상당히 검증을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뭐 하자가 문제가 있으면 많이 드러날 텐데요. 저는
몇 개 부서는 선뜻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 이건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썼다고 하는데 물론 뭐 여성 많이 쓰고 하는 거야 뭐 그런 방향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데 그 여성 중에 한 분이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이 후보자는 외교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교부에서만 이렇게 다자통상 이런 걸 하셨던데 제가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벤처기업부는 그 장관들 전직 장관들 좀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도 개인적으로 친하고 지금 우리 수석 대변인하는 권칠승 의원도 네. 하셨는데 그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 보통의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중소기업도 있고 벤처도 있고 소상공인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규모도 많고 정말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그 대상자들도 많고. 근데 과연 이게 전혀 이런 쪽에 그 근무 경력이 없는 이 후보자가 오셔가지고 이 부서를 잘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영학과 출신의 그 교수 출신의 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그쪽에 관련된 일은 뭐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요구하는 조건도 다 다르고 상위 용사들도 협의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 단함한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은 좀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반론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부나 보훈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중기부 역대 장관 박영선, 권칠승 두 장관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분이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관될 수 있는 중소기업 경험이라든지 벤처기업 경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걸 빗대서 비난하거나 또 비판하기에는 좀 근거가 빈약해요. 오영주 그 지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사를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의 어떤 활동, 이 내역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질문을 계속했는데 아주 막힘없이 잘 답변을 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 그런 능력을 많이 샀다는 점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인 출신으로 중소기업 벤처부를 맡았던 분들보다는 출발 단계에서는 적어도 충분히 우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또 검증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 개각이 조금씩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여러분의 얘기가 나와요. 뭐 방통위원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바뀔 수 있습니까? 국정원장도 새로 얘기가 좀 임명을 나오고. 해야 되고요. 네. 부처로 보면은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과기정통부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비어 있는 자리 또는 빌 수 있는 자리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추가 개각 규모도 생각보다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국정원장도 지금 정보기관장을 원장과 양대 차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경질하고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남북 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고 외국과의 외교 현안도 많고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거기에서 수장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지명을 해서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원장은 지금 전임 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무슨 뭐 임기를 다했다거나 정상적으로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방송 장악이라는 그런 의도를 너무나 노골화시켰고 정말 그 무자비한 방송 탄압과 언론 탄압을 하다가 이제 물러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임은 저는 대통령께서 좀 정말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히 또 그 분야에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야당의 협조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언론 지상에 일단 보도되고 있는 뭐 그분이 갈지는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원장 가신 지도 뭐 6개월도 채 안 된 것 같고 또 이분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떤 정치적 의도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의심받게 되면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방통위원장 지명도 안 했는데 특정인을 거명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은 후에 그때 비판하셔도 늦지 않고 예를 들어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합당한 설명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개각을 통해서 나온 장관들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원희룡 장관의 이 얘기가 좀 많이 관심이 있는데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좀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의 한판 승부 얘기도 있고 어떤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일단 원희룡 장관 경우에는 이제 당에 다시 복귀를 해서 본인의 남은 그 정치 역정 중에 활용점정이 될 수 있는 이제 대선 후보로 가는 그 길을 이제 닦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생각이 되는 것이 야당의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인천 계양을이 되겠죠. 그 지역구에서 대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되면 국민적 관심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총선을 끌고 감에 있어서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선거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위원장 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만약에 인천에서 출마를 하신다, 뭐 또 고향 갑에서 출마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 출마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에서만큼은 또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당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는 아닙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오면 땡큐일 것 같은데 아, 왜요? 누구나 와도 대표는 뭐 환영 누가 뭐 그 저기 국민의힘에 공천받고 온다면 누가 되든지 같이 뭐 공정 선거를 페어플레이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 고향 얘기도 좀 있으니까요. 수도권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출마하신다면은 선대위원장 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특히 계양을 와가지고 계양을이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험지라고 분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상대를 해서 한다면은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선거에 허덕거릴 수가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지금 대선을 꿈꾼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를 도와줄 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양을에 오면은 본인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뭐 패한다면은 뭐 이재명 대표와 상대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뭐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선거에서 져서 지금의 2027년을 향해서 본인이 꿈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번 국회 입성을 못한다면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경우의 수도 따져보고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출마 지역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정치에 나올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은 좀 원희룡 장관하고 경우가 좀 다르죠. 일단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적조차 가진 적이 없어요. 공무원을 쭉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개각에도 사실은 빠진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정치 데뷔로 이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 안 하신 분 입장에서 좀 당내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역할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정치 데뷔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당의 이 전국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아마 이번에도 포함 안 된 거 보니까 원포인트로 하든지 뭐 연말 연초에 할 것 같습니다. 개각을. 뭐 전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는 게 거의 맞지 않나 싶어요.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교체 시기도 보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얘기하면 일부 또 시청자들께서는 민주당이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어떤 큰 직책을 맡는다면은 전체 선거 전략에서 우리가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께서 움직일 때마다 네. 지금에야 뭐 이제 새로운 인물이다 뭐 그 또 윤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합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움직일수록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등치되는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심판 선거의 구도를 더 한 장관이 강화시키는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는 크게 표의 확장성이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은 그래서 그게 과연 한 장관이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 비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전체적인 여당 선거를 견인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여기에는 의문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등치가 돼서 심판론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은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다. 그 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강점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다 하더라도 총선을 전 국민 100%가 투표한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투표율이 한 65% 정도 된다고 보면은 결국 이 싸움은 우리 편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쟁일 텐데 한동훈 장관이라는 보수의 스타가 저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또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기대를 품게 한다면 그 자체로 저에게는 총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당내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 텐데요. 이제 국민의힘 먼저 예보를 해볼게요. 이거 혁신위하고 지도부하고 계속 공방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혁신위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최고위에 어떤 희생 관련한 혁신안 의결된 거 그거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지상에만 지금 한 달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내일 모레가 되겠죠. 저희가 최고위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아마 보고하러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에서도 뭔가 입장을 밝히긴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특정 그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뭐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 제안은 적어도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와 최고위원은 공관위원장 또는 공관위원을 할 수가 없게끔 저희는 당원 당규 돼 있고 또 만약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 특정인에 대해서 불출마나 뭐 누구는 불출마하고 누구는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결정을 만약 했다고 치면 아마 그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소송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밝힌다기보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발성을 가진 가운데 개인적인 결단을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자꾸 지도부에게 입장을 밝혀라. 지도부에서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 하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야 어떤 개인적인 결단들이 일어날 텐데 혁신위에서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밖에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 상황이 혁신위와 지도부의 힘겨루기는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다른 당 얘기긴 한데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참패 이후에 여당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전권을 주겠다고 해서 혁신위를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 정권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뇨한 위원장은 무서울 정도로 무서움을 느꼈다 전권이 뭐 되게 많은 정권을 줬으니까 뭐 정권이 저도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야박합니다만 혁신위 역할이 이제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미 사실상 종을 친 것 같은데 임기는 뭐 12월 24일까지 뒀지만 사실상 조기 해체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기사를 보면서 조금 약간 이게 뭐지 했던 부분은 박정아 수석 대변인께서 네네. 혁신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 원고에도 있는데 혁신위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음습한 권력 도구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봐야 한다. 이거는 혁신위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정도가 아니고 네. 혁신위 자체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비판한 거거든요. 이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혁신 기구인데 이건 당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예. 이 정도 하면은 저는 혁신위가 뭐 돌아오는 목요일입니까? 어떤 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설사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지금의 김기현 당 지도부는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이미 이제 2년 혁신은 종료가 된 거고 그 뒤에 혁신위에서 지금 무슨 비대위를 요구할 거란 그런 보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비대위를 가려면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국민의힘이 만든 혁신위는 이제 거의 이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답을 해주시면서 궁금한 것도 하나 같이 여쭐게요. 이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의심한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에 대한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권력 투쟁의 도구 이 얘기는 일각에서 혁신위에서
비대위 체제 출범을 권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대한 박정환 수석 대변인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엄연히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선출된 출범한 지도부인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뭐 비대위를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 당을 장악하려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을 저는 보고 혁신위가 아무 소득 없이 이제 끝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혁신위 출범이 10월 말에 됐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총선 5달 반 전부터 뭘 얘기했느냐 계속 희생과 헌신 공천 관련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 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을 설정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공천 시점은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네.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를 벗어나는 공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 당의 이번 총선 공천의 방향을 희생과 헌신으로 설정한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혁신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희생과 헌신하니까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원희룡 장관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생과 헌신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분 같아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본인은 비례대표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도 했는데 수원정으로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박광원 전 대표가 3선을 또 했던 지역인데 이것도 희생과 헌신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수원 지역구가 수원이 5개 국회의원 의석수가 있는 곳인데 저희가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다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정이라는 곳도 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3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표차가 상당히 많이 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신 이수정 교수가 당선이 보장된 그런 곳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본인이 그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당의 부름에 응해서 본인이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박광원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와 대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 희생과 헌신에 당연히 부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향이 저희 당의 전체적인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큰 마중물이 되리라 저는 평가합니다. 이수정 교수가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수원정으로 왔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보통 영입되실 때 많은 분들이 정치판을 모르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 그렇죠.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특히 뭐 수원 지금 말씀하신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계신 곳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좋은 양지는 아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결단 자체 본인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 자체를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수정 교수가 영입 1호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졌을 때 제가 첫 받았던 느낌은 아 이분이 진짜 1호 영입인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미 선대 본부장인가요?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후보 시절에 활동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참신성, 뭐 새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본인이 결단했으면 거기 가서 뭐 우리 당 후보와 뭐 겨루는 거야 뭐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야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예. 그 바통을 이낙연 전 대표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출당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 우리 당원들 네, 말씀하시는 당원들에서 거죠? 이건 또 결정하면 받는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그 당원들 얘기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언론적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정당에서 어떠한 의견도 다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당이 이걸 가지고 분열되거나 단합을 해쳐서 안 된다. 이 말씀은 저는 일부의 우리 당을 사랑하는 우리 열성 당원들께서 또 청원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기사로 봤는데 그게 아마 5만 명이 되면 뭐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제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총리도 하시고 집권당 대표까지 지내신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다들 알기 때문에 우리 일부의 당원들께서 하는 것도 저는 과하지 않게 이런 의사표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선언하셨는데 그 뭐 바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야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유쾌한 결별인가요? 이런 말씀 계속 하시면서 탈당을 시사하셨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탈당을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많은 언론이나 또 탈당설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신당론이겠죠.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떠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을 떠나서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어떤 인식 이런 부분 이렇게 퇴행이 계속되면 정말 87년 이후로 민적 이후에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년 4월에 정말 우리 민주당 중심의 민주진영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힘을 모아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신당이나 탈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부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워낙 이낙연 전 대표가 신중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보면 종전에 쓰셨던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굉장히 수위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본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해왔던 분들의 총선 관련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공천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사당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당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와 행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느냐, 공정하게 그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큰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뭐 탈당이 됐건 신당 창당이 됐건 정치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만 같이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인데요. 2019년 사태 뒤로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뭐 이 부분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돌 하나를 들어야겠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뭐 직접 다들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언론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려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좀 포지션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뭐 마지막 우리 아까 윤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인이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지금 아직 정치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이 어떤 정치를 할지 이런 결단할 때는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뭐 조국 전 장관께서 지금 당장 무슨 신당을 만들 거다 아니면은 그래도 뭐 출마 같은 건 하지 않으실 거다. 이거 뭐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조 전 장관께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역할도 하셨고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년 선거에 대한 중요성은 본인의 육성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 어떤 검찰의 무도한 이런 정권 행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최종 행보를 결정하실 때는 본인의 행보가 정말 거기에 도움이 될지 이런 판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돌 하나는 들어야 하는 마음이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돌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돌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본인의 이 사법적인 어떤 문제를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밟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사법적인 법원의 어떤 결정, 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명예회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과연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본인에게 있느냐 이것을 충분히 자기 객관화를 한 후에 행동을 하셔야 한다. 제가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